절벽 끝에서 피어나는 주체성. 어서 오십시오.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리 와서 이 낡은 가죽 의자에 잠시 편히 앉아보시지요. 창밖으로 길게 늘어지는 저녁 노을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같은 중장년의 삶이란 어쩌면 저물어가는 빛을 붙잡으려 애쓰는 그림자와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의 끝에서 문득 마주하는 이 공허함, 남부러울 것 없이 쌓아온 일상의 무게가 갑자기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그 감각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쓸쓸함을 달래려 과거에 눈부셨던 기억들을 소환하곤 하지요. 찬란했던 청춘의 한 페이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열정, 혹시 사회적으로 가장 높이 비상했던 순간들을 되새기며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기억을 미학적 범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추억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그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우리가 더씹힌 감정의 연상일 뿐이지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행위는 찰나의 달콤한 위로를 주지만 동시에 그 시절로 결코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며 우리를 더 깊은 우울 속에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아름다웠던 감정을 다시 한번 똑같이 느껴보고 싶어서 과거의 행위를 되풀이하려 합니다. 키르케고르의 저작 속에는 콘스탄틴 콘스탄티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그는 과거 자신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주었던 베를린 여행을 완벽하게 재현해보려 다시 길을 떠납니다. 예전에 묵었던 숙소, 그 거리를 다시 찾았지만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처음에 느꼈던 그 생생한 떨림을 결코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임의적이고 우연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과거의 사건은 결코 재창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반복의 실패입니다. 감각적인 즐거움과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어 사는 심미적 단계의 삶은 필연적으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기억은 사실이 아니라 연상된 감정일 뿐이지요. 그것을 현실에서 재현하려는 시도는 매번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입니다. 오로지 외부의 자극과 흘러간 감정에만 의존하는 삶은 결국 지독한 권태와 우울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막연한 허무함은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저 감정의 유희에 매몰되어 사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실존의 차원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 말이지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낯설고 두려운 감정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중장년의 위기 속에서 찾아오는 이 불안을 많은 이들은 떨쳐내야 할 병적인 증상으로 여기지만 실존의 길 위에서 불안은 아주 거룩한 의미를 지닙니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가리켜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높은 절벽 끝에 서서 저 아래 끝을 알 수 없는 시면을 내려다볼 때 느끼는 그 아찔함은 우리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인 동시에 내가 그곳으로 뛰어내릴 수도 혹은 뒤로 물러설 수도 있다는 선택의 자유를 자각할 때 오는 전율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육체를 지녔지만 동시에 영혼을 갈망하는 무한성을 지닌 존재이지요. 그 사이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혹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그 막막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고요한 숲속의 정적이나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느끼는 형용할 수 없는 고독함과도 같은 이 불안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현기증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의 자유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증거이며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안의 절벽 끝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사회적 관습과 군중의 시선에 휩쓸려 다니는 삶을 끝내고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는
윤리적 단계로 비약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란 사회의 도덕 규범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선택하는 위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가치가 충돌하는 딜레마에 빠지곤 하지요. 소설 속 자베르 경감이 법이라는 공적 가치와 인간적 양심 사이에서 분열되었던 것처럼, 혹은 구한말의 유인석 선생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충과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효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현대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 대한 헌신과 자기 실현이라는 두 갈래 길에서, 혹은 정직과 효율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순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나만의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키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조감과 반성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새의 눈처럼 자신의 모순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성찰의 자리에 서는 것이지요. 자베르 경감이 결국 선택을 회피하고 생을 마감하거나 유인석 선생이 어느 한 가치에만 매몰되었던 한계를 넘어 우리는 창조적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로 대립하는 가치들을 내 삶이라는 커다란 그릇 안에 포용하고 그 긴장감을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차가운 한류와 따뜻한 난류가 만나는 곳에서 가장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듯이 우리 삶의 모순과 갈등은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내면의 열매를 맺게 하는 토양이 됩니다. 덴마크나 핀란드 같은 사회가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이질적인 가치를 합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듯 우리 개인의 삶도 대립하는 두 물결을 하나로 녹여내는 주체적인 예술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성공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 오직 근원적인 힘 앞에 홀로 서서 나만의 가치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단의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단독자가 됩니다. 군중 속에 숨어 타인의 눈치나 사회의 관습 뒤에 비겁하게 숨지 않고 절대적인 근원적 주체 앞에 홀로 서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냉엄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중장년의 시기에 찾아오는 번아웃과 허무는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통념의 노예로 살아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단독자로 선다는 것은 그 노예의 사슬을 끊고 나의 실존적 양심에 따라 매 순간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억압하던 공허함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절대적 존재와 1대1로 마주하며 내 삶의 주권을 회복하는 이 여정은 결코 고독한 소외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의 영광스러운 기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깊게 뿌리 내린 나무 한 그루를 떠올려 보시지요. 모진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무가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뻗어 자신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영원한 행복은 고통이나 시련이 없는 안락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참된 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서 오는 깊은 평안입니다. 중장년의 시기는 이제 삶의 화려한 겉모습을 탐닉하던 심미적 노을의 시간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거룩한 열매의 시간으로 진입하는 입구입니다. 당신이 마주한 그 공허함과 불안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존재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친절한 안내자입니다. 오늘 이 낡은 의자에 앉아 스스로를 돌아본 이 시간이 당신만의 소중한 윤리적 결실을 맺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홀로 서 있으나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로 선택한 순간 이미 가장 고귀한 실존의 길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 깊고 고요한 평화가 당신의 남은 여정 내내 함께하기를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비로소 진정한 당신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